자,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 요인 분석이, 이제 그 분석의 이제 초반의 핵심이죠. 탐색종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위 요인들이 잘 묶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엉망으로 묶이면 상당히 다음 연구 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신뢰도나 요인 분석을 하는지 그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무조건 분석적인 면에서만 바라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이나 학술 연구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개념들은 좀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물어보는 문항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자아 존중감, 뭐 사회적 지지, 브랜드 신뢰도, 뭐 품질 만족, 충성도, 뭐 이런 용어들은 딱 듣기에는 그냥 뭐 단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은 아주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한번 그 단일 항목과 다항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 혹은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은 크게 보면은 어, 구체적인 문항이냐 아니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이냐고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연구자가 성별을 물어보고 싶어요.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성별을 물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몇 개 문항으로 물어보면 돼요. 성별을 물어보려고 어,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한 문항으로 물어봐서 1번 남자, 2번 여자라고 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행동은 받아들이는, 즉 질문을 받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성별을 묻는 거니까 내가 남자면 남성이라고 응답을 하겠고, 뭐 여자면 여성이라고 응답을 하겠죠. 뭐 또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해요? 물론 이제 뭐 어제 3번 하고 오늘 2번 할 수도 있지만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3번 하는 사람은 3번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람은 2번 하고 응답을 하겠죠. 즉 구체적인 질문, 구체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항들은 그냥 한 문항으로 물어봐도 충분합니다. 단일 항목으로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귀하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술을 먹다 혹은 뭐 차를 마시면서 요즘에 좀 행복해? 근데 요즘에 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회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측정 도구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해서 1점 전혀 행복하지 않다. 뭐 10점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논문이나 학술 연구에서 물어봤다면, 뭐 논문이나 학술 연구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서베이에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마찬가지죠. 100% 잘못된 설문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상들이 제각각이면 이건 엉망인 설문이에요. 뭐 행복? 어떤 사람은 요즘에 가족 간의 관계가 괜찮아. 행복해. 어떤 사람은 더 질문 더 했을 때 요즘에 좀 돈이 없어. 쪼들려. 불행해.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좀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안 좋아. 행복하지 않아. 즉 질문을 던졌을 때 각자 응답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그거는 100%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런 문항들은 추상적인 질문들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직접 물어보지 않고 행복에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를 쭉 탐색해서 보니까 A학자, B학자, C학자 행복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행복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 뭐 해왔더니 공통적으로 뭐 경제적인 수준이 뭐 돈이 많다기보다 뭐 안정적이어야 된다. 뭐 주관적 건강이 좋아야 된다. 뭐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귀하는 행복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경제 안정적입니까? 주관적 느끼는 건강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친구와는 뭐 잘 만납니까?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등등 이런 행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질문들로 물어봐요. 그래서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하면 물론 이제 뭐 100만 원 버냐, 200만 원 버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나마 행복보다는 조금이라도 구체적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뭐 병원 가서 건강을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요즘 뭐 컨디션 괜찮아. 이 정도로는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드리는 핵심적인 얘기는 추상적인 개념은 직접 물어보면 안 된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들로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나중에 이 문항들을 평균을 내거나 경제력, 건강, 가족 어떤 사람이 3333, 43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2점 정도 되겠죠? 평균을 내거나 혹은 합계를 내거나 3333, 43 몇 명 합치면 모르겠네요. 한 16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문항들의 평균과 혹은 합산을 내서 이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듭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도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보다 실제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냐인데, 이 왜 하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 거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알아서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신뢰도와 요인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뒤에 분석은 그냥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으로 드린 말씀은 여러 문항으로 물어봐서 평가해야 되는 추상적인 개념들,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 중에서 이제 신뢰도 분석보다 이제 우리가 요인 분석이 좀 어려운데, 일단 요인 분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타당도를 사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데이터가 수집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로 확인하는 하나의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은. 자, 그럼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근데 뭐 SPSS나 뭐 스타타, 사스 뭐 뭐든 뭐 인공지능도 아니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좀 알라나요?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아닌 이상.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된 상태에서, 즉, 물이 엎질러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뭐 책에 보면 이런 명이 있죠. 표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실제 설문이나 척도를 뭐 다른 사람 거를 이제 베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연구를 어떻게 이제 좀 차용했을 때 설문을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실제 이게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자들한테 맞는 표현인지를 잘 이제 수정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표면 타당도, 자, 눈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괜찮게 물어보고 있는지, 행복? 이런 문항들로 잘 구성한 것 같네.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건 좀 더 근거 있는 논문이나 혹은 지도 교수님이 좀 봐주는, 전문가가 봐주는 이런 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걸 잘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구성 개념 타당도가 바로 이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분석인데, 이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하는 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측정한 그런 데이터 변수들끼리 응답이 비슷하게 잘 묶이고 혹은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다른 응답 경향으로 나타나는지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보시면 행복을 세 가지로 물어보고 있어요. 표에 보시면 관계적 행복, 심리적 행복, 외적 행복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계적 행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계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개의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리적 문항은 좀 내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평온함이에요. 걱정거리가 없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뭐 내 심리 상태가 만족한다. 외적인 행복이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뭐 경제, 건강, 뭐 사회에서의 지위, 직급. 자, 그러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개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 그 연구들을 쭉 봤더니 자, 요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문이나 이런 책을 보면 뭐 이렇게 정의라고 해서 뭐 사전적 정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행복을이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나 뭐 국어사전 같은데 행복 치면 저 백과사전 나오죠. 백과사전이 아니라 이제 사전에 나오죠. 뭐 행복이라는 건 뭐 이렇게 정서적, 심리적 어떤 면에서 뭐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한다. 뭐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자, 근데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건 음, 그런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어떤 선행 연구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혹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개념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설문 같은 게 보면도 행복이 관계적 설문, 심리적 설문, 심리적 행복, 외적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이건 사전적 정의가 아니죠. 이 행복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계 심리, 외적 하위 요인으로 하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것들은 가족과의 관계, 뭐 친구와의 관계, 뭐 내적 평온함 등등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제대로 음, 내 연구에서 이제 정의 내리고 평가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 연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장 이론적 배경 이건 뭐 그냥 뭐 석사 논문이면 30페이지, 박사 논문이면 50페이지 그냥 페이지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요한 개념들에 대한 이제 개념적 정의를 세우고 그 개념적 정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이론적 배경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조작적 정의는 뭐냐? 이 개념적 정의의 핵심 용어와 표현을 바탕으로 내 연구에서는 이걸 5점 척도로 할 것이다. 7점 척도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항들을 나는 평균을 내서 관계적 행복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이 조작이라는 게 뭐 잘못된 거를 잘 되는 것처럼 일부러 조작한다. 그 조작이 아니라 좀 내 연구에 맞게끔 척도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약간 길었지만 어쨌든 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조작적 정의로 해서 관계적 행복과 심리적 행복과 외적 행복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하위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사람들이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관계, 심리, 외적 행복을 잘 타당도 있게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요인 분석은 타당도 중에서 데이터가 수집된 상태에서의 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후적 확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적 행복에 어떤 사람이 333이라고 응답했어요. 뭐 7점 척도에. 그러면 심리적 행복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 555 이렇게 응답을 하고 외적 행복은 777 이렇게 응답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다 333이라고 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뭐 그거를 데이터상으로 분석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제 숫자로만 본다면 왜 관계적 행복에 333이라고 나타나는 게 좋으냐?
왜 심리적 행복에 O라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게 좋으냐? 일단 관계적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슷한 개념이죠. 관계적 행복이라고 하는 한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세 개의 문항으로 물어봤어요. 이 세 개의 문항들은 어쨌든 관계적 행복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기 때문에 관계적 행복이라를 물어보고 동일한 걸 물어보고 있다면 역시 응답도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그래서 333이라고 하고는 동일한 응답이 어떤 사람이 체크를 했다는 거는 이건 관계적 행복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상으로 관계적 행복이라는 걸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들이라면 사람들이 동일하게 물어보네, 동일하게 응답하고 해야지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심리적 행복은 관계적 행복하고 응답이 조금 달라야 돼요. 555, 뭐 444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관계적 행복과 심리적 행복은 다소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응답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외적 행복도 뭐 777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SPSS나 혹은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오로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외적 행복 이렇게 이게 요인 분석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0.9, 0.9, 0.89 이렇게 나타났죠. 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이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냐를 이 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요 안에 있는 요 값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요인 적재치라고 얘기합니다. 요인 팩터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적재라고 하는 게 어디 쌓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적재라고 하는 건 이제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외적 행복을 물어보는 세 개의 문항끼리 이렇게 요인 상관이 상당히 강하다. 보통 저 요인 적재치는 한 0.6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서로 비슷한 응답 패턴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 행복도 마찬가지죠. 0.8대로 이 세 개가 비슷하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관계적 행복도 마찬가지로 0.8대로 이렇게 상당히 서로 간에 물어보는 하위 문항들끼리 비슷해요. 자, 반면에 외적, 심리적, 관계적 행복은 자, 다른 요인들. 자, 이제 그래서 외적 행복은 이 첫 번째만 관련이 높고 이 두 번째 응답 패턴하고는 관련이 적어요. 세 번째도 관련이 적고요. 이 관련이 적다라고 하는 요 수치는 보통 0.4보다 작은 값일 때, 이거는 약간 응답 패턴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인 분석을 딱 봤을 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끼리 이렇게 0.6 이상으로 잘 묶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같은 개념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응답도 비슷하구나. 따라서 잘 물어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문항을 동일한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응답 패턴이 비슷하게 하위 문항들이 나타난다는 걸 어려운 말로 집중 타당도가 있다고 합니다. 집중 타당도. 반면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항들, 서로 다른 개념들이 을 구성하는 문항끼리는 구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판별 타당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 즉 요인 분석을 통해서 자, 이렇게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돌렸을 때 같은 개념을 물어보려고 했던 문항끼리 이 요인적 재치, 상관이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하고는 서로 응답이 패턴이 다르고 자 이렇게 나타나야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신뢰도와 요인 분석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등한시 했지만 신뢰도 분석 좀 쉬워요.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은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요? 측정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줄자가 있다.
자, 주자 가지고 이제 제 키를 딱 쟀는데 잴 때마다 뭐 183이 딱 나와요. 당연히 그러면 아주 신뢰도가 높은 줄자구나. 뭐 당연히 그러겠죠. 예. 뻔한 예를 들었네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뭐 재검사법, 동역법, 반분법, 뭐 내적 일관성법 이런 식으로 막 제시를 했는데 실제 재검사법, 동역법, 반분법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반복해서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한 번 물어보고 그 문항들끼리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이 내적 일관성법을 우리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바크의 알파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전체 문항들끼리 얼마나 응답의 상관이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또 응답의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즉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무언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자, 타당도와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한번 요걸 가지고 요인 분석과 신뢰도를 해보겠습니다. 영화관 품질 만족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품질에 6가지 하위 요인이 있고 성과에는 이제 2가지 하위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화관 품질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물어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6가지의 개념을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넣어서 분석을 했을 때 6개의 품질, 이용 만족, 친절, 응대, 서비스 요금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끼리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고객 만족과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만족을 물어보는 문항과 충성도를 물어보는 문항 각각은 이제 하위 문항들이 응답이 비슷해야 되지만 이 2개의 응답의 패턴은 달라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실제 설문지를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제 내용까지 꼼꼼하게 보면 참 좋겠지만 자, 이렇게 보통 이제 품질 만족 4개, 이용 만족 4개, 그리고 친절 만족 7개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응대도 4개, 자, 그리고 서비스 만족은 3개, 그리고 요금은 3개의 문항으로 각각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즉 이렇게 품질, 서비스, 요금, 직원 친절, 자, 이렇게 직접 한 문항으로 물어보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어보는 구체적인 문항들로 물어봐서 이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끼리는 응답이 비슷하고 다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서로 응답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분석을 직접 SPSS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이제 영화관 만족도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문항들이죠. 영화 품질 만족부터 쭉 서비스까지 있고 요금제도, 그다음 고객 만족, 충성도까지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을 하는 단위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요인들과 하고 그다음에 그 종속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좀 따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생 변수 따로, 내생 변수 따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교수님들은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요인들을 다 넣어서 해야지 엄격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가지 방법을 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인 분석이 중요하니까 자, 분석에서 차원 축소 요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영화 품질 만족부터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이 요금 만족 3번까지 자, 넣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개념이 6개죠. 자, 6개의 요인으로 나눠져서 나오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거예요. 자, 요인 추출에 들어가면 이건 안 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고육각 기준 1 이제 이런 고육각 기준 이런 거 이제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고육값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산된 값이
1보다 커야지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별도로 나오게 해라라고 하는 디폴트 값인데, 왜 고유값을 1 기준으로 했냐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의 요인이 별도로 나타나려면 한 문항, 한 문항의 정보를 100% 설명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한 문항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고정된 요인수를 6으로 해도 됩니다. 왜 6으로 하냐? 지금 이게 6개의 하위 개념제, 그러니까 요인을 무조건 6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뭐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 연구가 더 먼저입니다. 따라서 하위 요인을 6개로 고정해 놓고 하는 방법을 어,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고유값 기준 1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6개로 나오면 가장 나이스한 거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실제. 설명만 한 거고. 자, 요인회전에서는, 요인회전도 뭐 직각회전, 베리맥스, 사각회전, 직접 오글림, 뭐 이런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리맥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제, 이거는 이제 왜 회전을 하냐, 좀 뭐랄까, 요인, 응답 패턴이 비슷한 문항들끼리 잘 묶이게끔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하면은 이제 다 0.6, 0.7, 0.8 이렇게 다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좀 이상, 좀 이제 상관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그래야지 숫자가 높은 문항끼리 높게 묶이고 낮은 문항끼리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돌릴 때 직각을 유지하면서 90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 옛날 방식을 베리맥스라고 하고, 근데 이 오블림이라고 하는 건 적합한 어떤 사각, 그러니까 뭐 90도가 아니라 뭐 85도, 심지어는 뭐 108도, 적절하게 계산해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이제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뭐 보통 이제 그 경영학 쪽처럼 음, 엄격함보다는 프랙티컬을 중요시하는 그런 응용사회과학에서는 베리맥스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회학, 뭐 심리학처럼 통계적 방법을 상당히 중시하는 분야에서는 뭐 사각회전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호의 차이예요. 솔직히 많이 해본 저로서는 도찐 개찐입니다. 네. 어떤 결과든 거의 비슷해요. 자, 베리맥스로 해서 해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옵션에서 이제 이 크기 순으로 정렬해야지 이제 문항들이 쭉 소트돼서 눈에 보기 쉽고요. 자, 일단 이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계속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 설명된 총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전체라고 하는 게 고유값이거든요. 지금 고유값을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요인을 하나부터 문항수가 25개니까 25개까지 요인을 다 각각 쪼개면서 했을 때 그 고유값이 1보다 큰 것이 마지막 나타난 게 6개까지예요. 7개를 나누려고 했더니 1보다 작아요. 고유값 기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출된 결과는 여기 있는 요 결과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고유값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산, 이게 누적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약간 해석하기 쉽게끔 해서 돌린 게 요 결과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과예요. 자, 6개로 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과이고, 이 성분행렬은 회전하기 이전의 결과인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 거의 요인 1과 상관이 높고, 요인 2, 3, 4, 5로 갔을 때 다 숫자가 0.6 미만으로 나타나요. 이게 실제 결과인데, 이거 사람의 눈으로 어떤 문항끼리 같이 묶이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회전된 성분행렬, 자, 제가 한번 예, 자, 복사해서 좀 보기 쉽게 엑셀에다가 한번 갖다 붙여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음,
자, 여기 이제 제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요인 6까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유가, 그다음에 설명력, 누적 설명력,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써주는데, 그럼 요 결과는 어디 있냐? 자, 위에 바로 요 마지막 요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로로 돼 있고, 저 가로로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엑셀에다가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자, 요 마지막 결과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을 하면 딱 붙습니다. 예, 엑셀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0.6, 0.6보다 그냥 눈에 보였을 때, 좀 높은 것끼리 한번 이렇게, 색깔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보시고,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자, 친절 만족 0.777. 근데 얘 0.56보다 좀 낫네요. 얘는 더 낫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직원 친절 만족 같은 경우, 자, 이것처럼 한 요인에 여기에 0.77이고 다른 데는 다 0.4 미만으로 나타나지 이게 좋은 문항이에요. 즉 직원 친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직원 친절이라고 하는 응답 패턴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고 다른 문항들과는 응답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애는 이런 애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도 0.48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도 0.4로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직원 친절 5번과 7번 문항은 두 번째 개념인 서비스 만족하고 응답 패턴이 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친절을 물어보는 건지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건지 응답하는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물론 헷갈려 하면서 응답하진 않아요. 근데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항은 어떻게 하냐? 빼고 다시 돌려야 됩니다. 빼고. 자,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나머지 문항들은 약간씩 0.6보다 낮은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조금 그러네요. 근데 지금 다른 문항들은 0.4 미만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다 일일이 봐야 되니까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보기 좋게 자, 옵션에서 작은 개수 중에 0.1이 아니라 0.4, 0.4 미만은 다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가 훨씬 더 클리어해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보이죠. 보신 것처럼 0.4보다 높은 애들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쓸데없이 좀 안 봐도 되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얘도 좀 문제고요. 이 문항도. 자, 영화 만족 4번도 좀 문제고 영화 품질 2번도 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는 가장 이 차이가 적은 것부터 하나씩 빼고 다시 돌려야 돼요. 친절 7번. 한꺼번에 2개 이상씩 빼면은 안 좋습니다. 이 하나 빼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럼 뺀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평균 낼 때 그 문항은 뺍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5번 여전히 문제예요. 자, 친절 5번. 자, 지금 엄격한 기준으로 한번 제가 빼고 있습니다. 자, 친절 5번, 7번 뺐고요. 자, 그리고 또 0.5, 0.6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보면 4개 문항 정도가 문제가 되죠. 자, 이제 하나씩 넣고 이제 빼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다른 문항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요걸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문항 품질이 영화 품질이 2번. 자, 그랬더니 뭐 다른 게 또 해결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친절 4번.
네. 자, 응대 5번, 응대 4번 같은 경우도 여기 0.7이고 여기 0.4로 높은데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곳에 그래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하자면 빼는 게 좋지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응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통계적 기준으로 뭐 심사 과정에서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빼는 수밖에 없겠죠. 응대 4번. 자, 이제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 최종적인 이 결과를 가지고 레포팅을 하는 거죠. 이거랑 최종적인 이 결과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형식의 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신뢰도 분석을 해야 돼요. 영화 친절 1, 2, 3, 6. 자, 4, 5, 7번은 날라갔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뢰도 분석을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복사해서 정리하는 걸 조금 현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좀 빠르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유값 설명력, 누적 설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세로를 가로로 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크롬바흐는 이제 통계학자 이름이에요. 저기 맥주집 이름이 아닙니다. 예. 알파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엑셀에서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이 크롬바크 알파 신뢰도 분석을 한 걸 여기다 그냥 같이 써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1, 2, 3, 6 남아있는 요인 분석에서 남아있는 그 실제 요인 분석을 먼저 합니다. 자, 그 분석에서 척도에서 신뢰도 분석 들어가서 자, 친절 1, 2, 3, 6. 자,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해야 돼요. 그리고 통계량에 들어가서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이 항목 제거 시척도는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계속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신뢰도가 0.832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0.832를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항목 제거 시 크롬바크 알파가 바로 요 결과인데요. 자, 이 결과는 이 각각의 항목을 빼고서 나머지 문항들로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요. 예를 들어서 친절 1번 빼서 2, 3, 6 세 개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하면 0.778이 된다는 거죠. 지금 83인데 빼면 778이니까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전체 신뢰도보다 이 값이 작으면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큰 값이 나타나면 그 문항은 역시 또 응답 패턴이 상당히 좀 다른다는 의미예요. 자, 딱 하나만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뺐던 거 있었는데 예, 영화 품질 1, 2, 3, 4 중에서 1, 3, 4, 2번 뺐었죠. 품질. 자, 품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뢰도 척도 분석 가가지고 영화 품질 1, 3, 4 넣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696이고요. 여기는 696보다 다 작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0.696. 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끼리는 자, 응답 패턴이 요인적 저치가 높게 나타나야 되고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은 응답 요인이 나눠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가 제일 좋은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해야 되는 뭐냐?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직원 친절 만족 1346.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자, 이 평균 만든 게 이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만든 거예요. 만약에 좀 엄격하게 하려면은 영화 품질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품질이 아니라 뭐였죠? 친절이었죠. 예. 직원 친절 만족 한번 해보고 요인 해보고 자
민이라고 하고, 까먹었네요. 몇 번이죠? 1236이죠. 예. 그래서 직원 7전 1, 2, 3, 6 이라고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인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개념끼리 응답이 잘 나타나는지, 만약에 이제 다른 요인하고 0.4 이상으로 다 나타나면 그 문항들을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은 직원 친절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 이 일곱 개의 문항들 패턴을 보고서 문제가 되는 애를 뺀 1, 3, 4, 5 맞나요? 항상 헷갈리게 1, 2, 3, 6이죠. 1, 3, 4, 5는 어디서 나타났던 거죠? 자, 이 문항을 뺀 요거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분석 대상은 이런 거예요. 각각의 문항이 아닌 이 평균 낸을 가지고 직원 친절 만족도의 수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요인 분석은 지금 했던 것처럼 조금 어렵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이 어렵고 요인 분석에서 어떤 용어들, 요인적 재치, 고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은 여러 개의 문항으로 물어봤을 때 응답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게 하나의 요인으로 상관이 높게 요인적 재치가 나타나야 된다. 다른 개념을 물어본 애들은 다른 요인으로 분리돼서 나타낸다. 그거를 저해하는 애들 2개 이상의 0.4 이상의 값이 나타난다는 건 응답이 중복돼 있거나 애매하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항은 빼고 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저희 이제 그 데이터인에서도 요인 분석과 이제 신뢰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공이 됩니다. 자, 한번 돌려만 보고 이제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품질 만족도 데이터는 이미 제가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영화 만족도 자, 이제 통계 분석에서 이제 척도화 분석, 요인 분석에 들어가서 자, 한번 1번부터 요금제도 만족까지 25개 문항 다 넣고 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 회전 하남, 직각 회전, 베리맥스 쭉 다 있죠. 이 옵션들이 있습니다. 직각 회전일 때는 베리맥스로 같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고유값은 1 기준으로 하기 싫다. 나는 요인수를 고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6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저는 1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요인 분석 결과가 쭉 나오는데 요인 분석 결과 자체와 더불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결과가 이제 상세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들이 밑에 보시면 처음에 상관계수가 쭉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 표시가 잘 돼 있죠. 음영 표시까지 제일 높은 거를 이렇게 쭉 해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항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항들 빼고서 다시 한번 돌리면서 해야 되고 해석은 참고로 하시면 총 6개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몇 %였고 KM과 바틀렛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 첫 번째 요인은 몇 %였고 두 번째는 몇 %였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엘보 커브라고 하는데 요인을 몇 개로 했을 때 적합할까? 뭐 거기에 대한 기준들의 표도 같이 제시가 됩니다. 또 이제 상단에 보면 이제 상세 결과에서 보면은 요인 분석한 상세 결과 더불어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래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보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참고입니다. 이 오메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참고인데 지금 조금 더 엄격한 확인적 요인 분석적 접근을 하자면 요인을 3개로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묶이는 걸 보면 응대와 서비스와 친절이 하나로 구성이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금 제도와 품질, 그 다음에 영화관과 품질.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화살표가 2개가 간다거나 그런 문항들도 역시 제거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탐색적 요인 분석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한 확인적 요인 분석 수준에서 요인을 한번 구성해 보고 싶다. 어떨 때 가장 몇 개의 요인일 때 가장 통계적인 최적치일까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3개입니다. 여기도 이제 3개로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딴 데가 있는 애 있죠? 이렇게. 이런 문항들을 좀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이건 SPSS도 안 나오죠. 자, 이거는 그냥 6개를 확연하게 구분했을 때의 그런 구성들이고, 요 앞에 있는 요 3개, 이렇게 묶이고 어떤 문항이 좀 중복돼서 제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오메가 결과를 참조로 하시면 이제 척도 개발 쪽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신뢰도 분석도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해보고요. 자, 1, 2, 3, 4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제 크롬바크 734 나왔고요. SPSS보다 좀 더 상세하게 다른 여러 가지 표준화된 결과 G6라고 하는 기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정점 734보다 이제 한국제것이 크롬바크 알파가 높은 게 없죠. 여기서도. 예. 그래서 지금 신뢰도 기준으로서는 1, 2, 3, 4 문항이 응답 패턴이 크게 문제가 없다.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여기서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